그들이 머물던 야영지에 이제 유령이 계속 출몰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착취가 일어날 때 미녀같이 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이제 마르크스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어쨌든 마치 우리 그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우리 한국사회의 남성분들처럼 네, 안녕하세요. 장단편의 책 읽는 브이로그 장단편입니다. 오랜만이죠. 지난번에 이제 매주 찾아오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 가까이 영상을 만들지 못한 사태가 또 생겼습니다. 네, 약속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약속하면 안 되는구나, 못 지키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최대한 새로운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끝의 버섯 이야기입니다. 또 세계 끝의 버섯 이야기이고요. 이 책의 2부 진보 이후의 구제축적 요 부분 앞쪽에 두 장인 가장자리를 작업하기와 오리건주의 오픈 티켓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장 이상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 좀 가능하면 많은, 어쨌든 이게 책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은 좀 분량을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다보면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2장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걸 잘 못하겠네요. 4장 가장자리를 작업하기와 5장 오리건주의 오픈 티켓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잠깐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바로 송이버섯 채집의 자본주의적 속성에 대해 분석하는 부분이라는 건데요. 자본주의적 속성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자본주의적인 것과 비자본주의적인 것이 이 송이버섯 채집을 둘러싼 관계들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조직이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나칭은 송이버섯에 대해서 처음으로 균류학자인 데이비드 아로라에게서 듣고 오리건주에 가게 되었다고 2부 시작과 함께 밝히고 있는데요. 이곳의 풍경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국적, 다인종의 사람들이 모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코스모폴리턴적 풍경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에나칭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일반 구매인과 대규모 구매업자는 일본에 직접 판매하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건주에 있는 송이버섯 구매인들이 직접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부에서는 오리건주 숲의 채집인들과 일본에서 그 버섯을 먹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급사슬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라고 하면 공장 위주의 산업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공장 노동을 통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마르크스가 분석한 기존의 자본주의가 거의 없습니다. 자본주의 형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급사슬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대목 중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노동이나 원료를 합리화하지 않고도 부의 축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합리화하는 대신에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공간을 가로질러서 번역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간들을 에나칭은 패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뭔가 자신들의 산업적 기반을 좀 발전시키고 거기에 맞는 어떤 조건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를 번역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역이라는 것은 후기 식민지 이론과 과학학 연구에서 조금 더 의미가 확대된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에나칭은 이런 이론적 경향을 반영해 번역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고요. 뒤쪽에 가면 다시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나중에 또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버섯 공급을 위해 일어나는 번역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차이가 존재하는 장소를 교차하며 행해지는 번역이 바로 자본주의다. 그러한 번역이 행해져야만 투자자는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부의 축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장 중심의 기존 자본주의 모델을 생각했을 때 노동자가 생각한 것을 제값을 주지 않고 착취가 일어날 때 잉여가치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이제 마르크스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어쨌든 축적이 있어야만 자본주의가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공장제 노동을 중심으로 한 축적에도 이 축적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요소가 바로 여기 있다고 이제 에나칭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연구 대상이 된 19세기에는 원료를 자연이 인간에게 증여한 무한한 유산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원료의 존재를 더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 자본주의적 농장은 부를 모으기 위해 생태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살아있는 존재들을 끌어들인다. 나는 이를 구제라고 부른다. 라고 120페이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축적에 다른 요소가 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연에서 나오는 원료들,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 그리고 땅 이런 것들은 공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구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이루어진 장소는 자본주의의 내부인 동시에 외부다. 라는 그 장소들을 주변 자본주의적이라고 부른다. 이 주변 자본주의라는 말은 이제 이 에나칭이 만든 말입니다. 또 하나를 인용해보면요. 삶과 상품은 구제 축적되면서 비자본주의적인 형식과 자본주의 형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 형식들은 서로의 모양을 빚어주고 서로에게 침투한다. 주변 자본주의적이라는 용어에는 이러한 번역에 사로잡힌 우리가 자본주의로부터 결코 완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자본주의는 비자본주의적인 것을 통해 발전하고 그것 자체가 또 그 발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비자본주의와 자본주의가 딱 경계가 지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경계를 실험하는 이야기들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마이클 하트나 안토니오 레그리 같은 학자들은 자본주의 제국 바깥에는 어떤 공간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는 세계에 행사하는 회계성을 넘어서는 연대, 그들의 희망은 다양한 경제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해진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획일적이고 닫혀있다 자본주의가 라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열 수 있는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실험은 가능한가 라고 할 때 이야기할 공간이 없다 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깁슨 그레엄은 소위 비자본주의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 옛날에 후미진 벽지, 이건 뭐 산간 벽지 뭐 이럴 때 쓰는 벽지죠. 네, 후미진 벽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의 중심 어디에서나 발견될 수 있다고 꽤 정확하게 조언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형식을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여긴다. 나는 그 대신에 자본주의가 의존하는 비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본주의는 비자본주의적인 것 없이, 주변 자본주의적인 것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개념이 알려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에나칭이 이제 자본주의가 의존하는 비자본주의적 요소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질문이 나오고요. 그것은 이렇게 결국은 결론이 납니다. 어떤 개념을 살아 숨쉬게 하려면 구체적인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버섯 채집이야말로 진보 이후에 탐색해 볼 만한
장소이지 않은가라고 묻는데요. 2부에서 추구하는 진보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버섯의 역사를 통해서, 기승전 버섯이죠. 예. 여기서는, 이 구제축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버섯의 공급 자수를 추적해서 그 구체적인 역사를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제시합니다. 버섯의 역사를 쓰는 거죠. 그것은 아마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자연이 자본주의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좀 규명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버섯의 공급 사슬을 따라가 볼게요. 미국인은 자신들이 보기에 그저 가치를 훔칠 뿐인 중간 상인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얘네가 뭘 하는데? 뭐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애나칭은 중간 상인은 능숙한 번역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버섯 공급에는 중간 상인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채집인이 있고요. 또 그 채집인들이 채집한 버섯을 구매하는 구매업자들이 있고요. 이 구매업자들이 또 대규모 구매업자에게 또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또 중개하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구매업자들이 구입을 하는 건데 그걸 또 현지 오리건주에서 또 중개하는 중개인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이 몇 겹으로 몇 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해외로 넘어가면 일본으로 넘어가면 또 현지에서 판매하는 또 일본인들의 루트가 있겠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며 중간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번역 혹은 버섯의 판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왜 이렇게 중간 상인이 많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법하죠. 그건 바로 버섯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1989년 이전에 중개인, 구매인, 채집인은 산에서 위안을 얻는 백인 남성들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우리 한국 사회의 남성 분들처럼 산에서 위안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1989년 이후는 점점 더 많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난민이 버섯을 주우러 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채집인들을 만나면서 이제 현장 중개인들은 이 미국인들에게서도 사고 또 라오스나 캄보디아 난민들에게서도 버섯을 사는데 동남아시아인들과 어쨌든 작업하는 능력을 좀 익혀야 됐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만나게 된 백인과 동남아시아인이 자유라는 개념으로 묶이는데요. 물론 그들에게 그 개념이 자유라는 개념이 서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또 자유라는 어떤 뉘앙스나 어떤 분위기는 있는 것이겠죠. 인용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듯 다양성이 존재했음에도 백인과 동남아시아 난민의 관심사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것이 버섯 무역의 심장을 뛰게끔 했다. 자유가 송이버섯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라고 13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비롯해서 이제 사실은 동남아시아인, 미국인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버섯 채집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매업자 사이에서도 좀 일어나는 문화 번역이 있어야 했고 이들에게도 공통적인 문화적 기반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문화적인 조건 말고 또 다른 또 문화적인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서 채집을 하고 모아서 대규모 구매업자들이 이제 구입을 하는데 버섯을 이들이 좀 직접 수출을 좀 일본으로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었냐? 이미 다져져 있는 산업적 기반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오리건주와 일본의 본토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 직접
생산이 어렵고 직접 수출이나 직접 공급이 어렵고 뭔가 단계들을 많이 거치는 것들이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구매업자와 구매인은 일본으로 송이버섯을 직접 수출하고자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 중 누구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업자들과 이미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교환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들은 불공정한 상업 관행에 대해 불평했지만 사실상 재고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문화 번역을 해내지 못했다. 라고 132페이지에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송이버섯의 가격이 안정화되었지만 정작 오리건주에서는 버섯 가격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기를 지속했다. 이러한 간극은 미국인의 심리의 문제라는 설명이 있고요. 사람들은 오리건주에서 체험한 거친 서부의 경험을 회상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백인 및 동남아시아인 채집인과 구매인은 그가 경매라고 부르는 것이 주는 흥분 없이는 버섯을 생산하지 않으며 가격이 오르내릴수록 더욱 구매하기 좋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라고 134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버섯에 영향을 미친 게 보통 가격을 안정화하고 좀 어떻게 하면 좀 안정화시켜서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속성인데 이 오리건주의 채집인들, 아까 얘기했던 미국인과 동남아시아인들로 이루어진 이런 공동체, 오리건주의 채집인 공동체는 그런 안정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이 경매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박진감이나 그런 어떤 흥분, 불규칙한 흥분을 즐기고 아까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들이 이들을 비슷하게 묶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문화적인 공감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무역 전략이 어떤 것들이었나 이렇게 좀 일반적이지 않고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이런 버섯 무역을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통해서는 이제 문화 번역이 좀 중요했다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리고 이제 문화 번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리건주의 오픈 티켓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리건주의 오픈 티켓도 이 엔하칭이 붙인 이름이에요. 오리건주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버섯을 따는 그 공간을 오리건주의 오픈 티켓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또 다른 이야기할 것이 있는 거죠. 여기 오픈 티켓에 유령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요. 1990년대 후반 추운 10월의 어느 날 송이버섯을 채집하던 몽개 미국인 3명이 텐트에서 웅크리고 모여 앉아서 이제 가스 스토브를 텐트 안으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몸을 덮이고자. 그리고 이걸 켜둔 채 이제 잠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머물던 야영지에 이제 유령이 계속 출몰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 산림청은 그 유령에 대해서 좀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캠핑장의 경영을 좀 합리화하고 좀 깔끔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 캠핑장에도 이제 요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편의시설이 없는 정리되지 않은 캠핑장들을 계속 자신들 공간으로 사용을 했었고 그럼에도 그 유령이 나타난다는 그 곳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그 채집인들 모두가 아는 유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오리건주에는 버섯 무역이라는 산업을 뭔가 근대화시키려는 어떤 흐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게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계속 남아있는 뭔가 어딘지 모르는 정리되지 않은 곳으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오리건주 송이버섯 상업의 중심지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곳, 인적이 끊긴 어딘지도 모르는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펼쳐지는 송이버섯 상거래 장소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이제 이름을 따와서 그 현장을 이제 오리건주 오픈 티켓이라고 이제 애나칭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픈 티켓은 좀 특별하게 이 채집인들이 자유를 공연한다 이런 또 표현이 있기도 한데 자신들의 어떤 자유를 뽐내며 독립적인 존재로 또 버섯 채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으로서 남아 있게 됩니다. 자유의 공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버섯 관계자들의 자유는 불규칙적이며 합리화의 외부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유령들이 떠도는 어떤 오픈 티켓이 어딘가처럼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정리되지 않고 자유로서 존재하는 어떤 야생의 것 같기도 한,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상호작용을 이루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질적인 공간, 우리가 이 외부와 단절된 이질적인 공간이기도 한 거죠. 나는 자유가 유령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귀신 들린 풍경에서 유령들이 벌이는 협상이다. 자유가 귀신 들린 곳에서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련되게 협상하고 살아남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자유랑 좀 다르죠? 네. 오픈 티켓은 도시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뒤죽박죽 섞인 곳이다. 백인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은 전쟁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해 제어할 수 없는 공황 발작을 야기하는 군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고 한다. 몽인과 미애니는 자유를 약속해놓고 조그만 도시 아파트에 자신들을 몰아넣은 미국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들이 기억하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산에 있을 때뿐이었다. 라고 145페이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미국식의 자유, 미국적 자유와는 조금 다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백인 남성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미애닌이나 오픈 티켓에 모인 그런 다양한 또 사람들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유에 대한 개념적인 약간 뒤틈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의 뒤틀림이 일어난 것이 바로 노동의 개념입니다. 송이버섯 채집은 도시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있지만 도시는 아니고요. 채집 또한 노동이 아니다. 일조차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라옥의 채집인 사이는 일이란 자신을 상사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송이버섯 채집은 찾는 행위다.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금의 재산을 찾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이버섯 채집은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상사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유를 가지고 찾는, 송이버섯을 찾는 행위이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채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의 다름이 있는데, 허가증 없이 채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백인들이 있고요. 왠지 조금 이해가 되죠? 백인들은 이제 약간 참전군인 출신들이 많다고 했고, 약간 자연인이다의 느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약간 이런 허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인들은 채집 허가를 얻기 위해서 산림청에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난민의 신분으로 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안정성을 또 원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되게 많은 자유, 백인 채집인들의 자유와 동남아시아 출신 채집인들의 자유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나의 자유의 의미는 아닌 거고, 그리고 자유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애나칭이 담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본주의로부터의 자유,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관계나 문화나 이런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굉장히 많은 자유라는 개념에 많은 의미들을 담으려고 했는데요. 이 책의 맥락에서 담긴 자유에 대한 의미가 좀 많긴 합니다. 채집구역과 경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채집은 자유를 향한 열병을 앓으며 행해지기에 그것은 산업 생산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즉 사람과 사물이 분리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 버섯은 아직 소외된 상품이 아니다. 버섯은 채집인이 실천하는 자유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고 151페이지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버섯 채집이 자유이고 버섯 채집이 자본주의적 상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픈티켓에서 채집과 구매 행위는 자본주의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문제는 자본이 없다는 거라고 합니다. 많은 돈이 오가지만 그 돈은 사라지고 절대로 투자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어떤 것을 위해서 또 다시 투자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없어져. 돈이 없어져요. 아무도 투자하지 않아. 이 산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일하게 축적이 일어나는 곳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그러니까 송이버섯 무역을 이용해 자신의 기업을 키우는 이 오리건주 바깥에 있는 밴쿠버나 도쿄, 고베, 즉 상품사슬의 하류라고 합니다. 오픈티켓의 버섯은 자본의 흐름에는 동참하지만 자본주의적 형성물로 보이는 것에는 조달되지 않는다. 투자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곳에는 명백하게 시장의 작동 원리가 존재합니다. 아니, 정말 존재할까?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시장 경쟁의 핵심은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상품을 조달하도록 공급자를 강제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오픈티켓에서 일어나는 구매 경쟁에서 노골적으로 추구되는 목표는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157페이지에 쓰고 있는데요. 애나칭은 오픈티켓의 버섯의 공급샷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교환 안에서의 비자본주의적 현상들, 자유의 공연이라던가 사유지와 공유지를 넘나드는 채집구역의 경계라던가 노동의 주도성과 오픈티켓에서의 구매 경쟁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애나칭이 이야기하는 자본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비자본주의적 속성들인 거고, 어찌 보면 여기에서 어떤 애나칭이 가능성과 상상력을 보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섯 채집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 자본주의적인 흐름, 자본주의적인 상품의 흐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주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결국은 하고 계시고, 이런 과정, 버섯 채집과 버섯 공급이라는 이런 한정적인 과정과 오리건주라는 한정적인 어떤 공간에서 뭔가 잠재력 가능성을 보는, 그래서 버섯의 역사를 쓰는 애나칭의 노력이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비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걸 깨닫는다면 그 다음 행보가 향할 곳, 우리의 행보가 향할 곳은 자연과 사람을 착취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애나칭의 노력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서 그렇다면 또 다음에는 이런 자본주의 안에 비자본주의적 요소들 구제 축적, 그리고 그 구제 축적을 이야기하기 위해 버섯의 역사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어떤 다른 상상력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라는 좀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천천히 느리게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픈티켓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또 관계들과 흐름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유의 개념, 그리고 그 자유의 개념을 읽어내는 또
엔하층의 목소리, 노력 이런 것들 좀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쟁과 국가 그리고 민족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